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오늘 토크쇼는 도민과 함께하는 집합건물 법률학교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실정관리단 집회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친절하고 쉽게 또 상세하게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전문가는 권영필 변호사님이십니다. 관리단 최고 변호사 권영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영필 변호사님은 집합건물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컨설팅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심진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심진희 소장님께서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또 주택관리사이시기도 하고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리단 집회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관리단 집회라는 게 무엇인지 또 관리단 집회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권 변호사님, 관리단 집회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단 집회라는 것은 관리단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로 이루어진 관리단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다라고 말씀을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요? 네,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라는 것이 당연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념상의 표시일 뿐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외부적 의사 표시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선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관리인 선출을 대부분 관리단 집회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리단 집회가 부족법에서 관리인이 잘못 선출했는데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관리인이 계속 어떠한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답변을 변호사님이 다 하셔서요. 저는 그냥 살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리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냥 생긴다, 관념의 의미다라고 해서 관리단은 사람의 몸이라고 관리단이 사람의 몸에 해당한다고요? 네, 관리단이 네. 사람의 네. 몸에 해당한다고 하면 관리단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을 움직이는 의사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머리가 하듯이 관리단의 의사결정을 관리단 집회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리단 집회가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 우리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처음부터 어떻게 개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든 거를 좀 알아볼 텐데 일단은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면 누군가 이제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고 통지서도 발송하고 해야 될 텐데 근데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리단 임원도 없고 누군가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경우에 그럼 과연 어떻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누가 소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네. 이제 뭐 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이 소집을 하면 되지만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 동의를 받아서 그 5분의 1이 이제 관리단 집회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집 통지나 개최 등을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합건물법에 제가 듣기로는 분양자라는 사람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그 구분 소유주 2분의 1 이상 등기 이전을 한 경우에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라고 구분 소유주들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구분 소유주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양자가 그 주도하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분양자라는 거는 시행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행사를 의미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관리단 집회 준비 뭐 이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 준비하는 게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렵죠.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5분의 1 소집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집 동의를 함에 있어서 안건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해서 개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가 진행을 해서 안건이 통과되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임장, 서면 결의서, 뭐 출석 그런 것들도 모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관리단 집회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구분 소유자들끼리 원활하게 소통만 되면은 또 문제 없이 또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지금 관리단 집회를 누가 개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관리인이 있으면은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면 되겠죠. 네.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네. 아, 많아요? 네, 많죠. 네. 관리인이 스스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지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임기가 끝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임기가 끝나도 민법상 위임 규정에 의해서 긴급 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관리인을 만나면 저희가 소집 동의를 받아서 5분의 1 소집 동의를 받아서 관리인한테 소집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관리인이 잘해준다는 뜻은 개최를 해주면 좋지만 개최를 안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스스로 법원 허가 신청을 들어가서 법원 허가 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법원의 허가하면 되게 좀 약간 어렵게 생각할 텐데. 무섭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저는 이 분야의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수임을 하고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법원의 허가는 어렵지 않게 나오나요? 이게 법원 허가에 의한 결정은 형식적인 절차예요. 이게 뭔가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라 소집 동의를 받았고 5분의 1 소집 동의를 받았고 개최 요구를 했는데 개최가 되지 않았다. 그런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아 그래요? 그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게 절차가 일반 분들은 되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또 어렵진 않다는 말씀이 이해도 되겠네요. 소장님 혹시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소장님 직접 해보시거나 또는 주변에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나마 법원의 허가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법원의 허가를 어떻게 받지 하고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경기도에서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라는 책자를 발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책자에 그 393페이지에 보면 그 임시관리단 소집 허가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식을 참조해서 그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 아 거기에 그럼 그 양식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아주 친절하게 잘 초안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양식을 보면 신청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를 어떻게 소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주최해야 되는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되는지까지는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은 사람들이 모아야 되잖아요. 네. 모으려면 이제 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통지에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뭐 관리인이 소집 통지를 하든 이제 아까 5분의 1이 소집 통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법원에 이제 관리인이 안 해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또는 관리인이 없으면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소집 통지를 할 때는 언제까지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소장님 혹시 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까지 관리단 집회를 그 소집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주일 전까지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예를 들어드리면 오늘 7월 21일 오늘 목요일 날 그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지난주 목요일 전까지는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어도 7월 13일 수요일 중에는 소집 통지서가 발송이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제 목요일 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면 네. 일주일 전이니까 목요일을 지난주 빼고 목요일까지 네. 그 전에 발송돼야 네, 되는 네. 거니까 수요일 날 저녁 때까지는 발송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 그리고 그렇구나. 그 네. 소집 통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만 통지하면 되고요. 꼭 네. 도달이 일주일 전에 돼야 되는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통지서가 그 일주일 전에만 발송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첨언을 하면 네. 이게 민법에는 음. 이런 통지와 관련돼서 원칙이 도달주의거든요. 도달주의. 도달주의. 그러니까 이런 도달주의라는 건 도달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으면 대부분 7일 전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이런 관리단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변호사들은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을 인용해서 난 도달을 안 받았어, 받지 못했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판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집합건물법상의 정확한 규정은 발송하여야 된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이게 완화된 발신주의, 완화된 발신주의라고 해서 발신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일주일 전에 발신만 하면 충분하다. 라는 것이고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판결문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발신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네, 뒤에 그렇죠. 뒤에 네. 이제 뭐 장소를 좀 말을 하겠는데 못 받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는 야, 못 받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발신에 대해서 법원의 소송은 뭐예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장도 네, 중요하지만 예. 그 증거가 이 발송을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아, 그럼 그건 어떻게 남겨야 돼요? 이때 우편 통수로 남기는 거.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수 전체에 대해서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구분 소유자 593명이면 593통 이렇게 우편 영수증을 제출하는 아.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증빙이 되나요? 증빙을 해주는 재판부, 해주지 않은 재판부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단 집회를 할 때는 준등기로 해요. 준등기요? 예, 준등기. 네. 그러니까 뭐라죠? 회신 불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반성 불효죠. 아. 반성 불효를 해당하는 준등기를 표시하면 준등기에는 우리가 발송한 사람들의 주소가 다 기재돼 있거든요. 그렇게 증빙이 돼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내용 됩니다. 증명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 증명은 불가능하죠. 내용 증명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생길까봐 네. 등기로 발송을 했었어요. 근데 소유주들이 요즘 집에 사람도 없는데 왜 이걸 등기로 보내느냐 해서 오히려 네. 반송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달라라고 해서 저는 지금 준등기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제 전자우편이라고 해서 그 우체국에 저희가 그 소유주들 연락처 그 주소를 다 주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내야 되는 내용까지 다 해서 첨부를 해서 우체국에 전자우편을 그 의뢰를 하면 예. 거기에서 주소 저희가 의뢰했던 주소가 다 나오고 거기서 통수까지 해서 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을 수가 그럼 있어요. 우체국에서 다 발송해 주는 네. 거예요? 네, 이 정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네. 발송된 사람들의 주소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디에 송달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에 송달했느냐 주소가 다 나와 있는 그런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점에 관한 거 사실 시점 이외에 다른 것도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일단 시점에 관한 건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통지라고 하는 게 어느 장소로 통지해 주냐 주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발송지를 그러니까 어디다 통지를 해야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집합건물법 자체를 보면은 전유 부분 장소라고 표현돼 있어요. 전유 부분 장소. 그러면 그러면 각 호실이죠. 예, 예. 각 호실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래요. 전유 부분 장소니까 거기 그냥 세대 우편함에 다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좀 어렵다기보다도 약간 좀 불안해요. 입증이 안 돼서 입증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유 부분 장소 그리고
이 송달 장소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했으면 그 장소로 이제 그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하나는 우편함에 다 꽂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우편 통수 준등기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전유 부분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직접 넣기도 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신다는 네, 말씀이세요? 두 개 다 합니다. 아, 두 개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편함에 다 꽂아 놓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또 다 빼갈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당황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 호수로 이제 그 배달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구분 소유자가 다른 곳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좀 통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구분 소유자가 이미 그 전에 통지 네. 이전에 나는 이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통지해 달라라고 관리사무소에 이미 요청을 했다면 그 장소로 통지를 해야죠.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걸로 소집 통지에 가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관리 규약이 있으면 가능하죠. 관리 규약이 있으면요? 관리 규약이 있으면 가능한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도달을 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발신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게시판의 공고만으로 네. 약간은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 언제 그거를 붙였냐 그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한테 발송해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이제 구분 소유자들한테 발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권 변호사님 임차인한테도 그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되나요?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임차인한테 소집 통지 의무는 없어요. 근데 그럼 안 이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뭐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임차인이 뭐 구분 소유자 후 위임장 없어도 뭐 당연 승낙에 의해서 뭐 의결권 대신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임차인 그러니까 관리인 선출할 때 예, 예.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대신 위임장 없이도 뭐 그런 거 특히 뭐 관리인이나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돼서 직접 이해관계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소집 통지를 해야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집합건물법에는 구분 소유자만 이라고 표현돼 있고 임차인한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는데 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장님은 직접 이제 관리단 집회 개최하는 업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관리단 집회 개최 업무를 직접 해보시면은 뭐 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운가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유주분들이 지금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주소지 확인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을 때는 등기부 등본을 다 떼면 거기 소유주분 그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걸로 해서 보내고 네. 그리고 일반 우편으로 해서 보내도 그게 반송이 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우편으로 해서 발송을 했어도 그게 반송이 오는데 한 20% 정도 이상은 반송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통상적인 그냥 업무 보고를 위한 총회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반송 와도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데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서 꼭 구분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 뭐 관리규약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20%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입자분들 그러니까 그 점유자분들한테 저희가 혹시 소유주분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다 연락을 저희가 취하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소장님이 그럼 그때 준비하셨던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는 몇 분 정도 되셨어요? 저희 350명 정도 됐어요. 350. 그럼 350분이면 최소한 몇백 통의 등기부를 다 떼보신 거예요? 어차피 의결을 위해서는 그 등기부 등본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결권과 구분 소유권, 그 구분 소유자 수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전체를 다 떼어서 혹시 그 사이에 매매가 있었거나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그렇죠.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두 개를 갖고 계셨던 분이 혹시 팔거나 아니면 한 개만 갖고 계셨던 분이 뭐 여러 개를 사거나 해서 구분 소유자가 자수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 결의를 요할 때는 등기부 등본은 필수로
다 떼야 되는 거. 그 등기부등본 떼는데 일괄적으로 누가 떼주는 것 안 때도 떼집니다. 있나요? 그럼 다 일일이 들어가셔서 하나씩 다 떼야 돼요. 그 등기 전에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 미리 얘기를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떼달라고 하면 떼주세요. 하루 정도 여유를 주고 해서 그 요청을 하면 금액이 조금 비싸기는 해요. 등기소에 우리가 언제 거부터 언제 거까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관리사무실에서는 워낙 많은 등기를 띄다 보니까 그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하나씩? 직원이 일일이 넣으면 한 번에 한 20개까지는 결제가 가능해요. 한 번에 예, 20개. 저도 해본 지가 좀 그럼 오래됐는데 하루 종일 뭐 해도 부족하겠네요, 시간이. 여러 직원들이 쫙 나눠서 직원들이 로그인을 나눠서? 딱 해서 그 뭐 1동 예. 여기가 하고 2동은 내가 하고 하면서 나눠서 왜냐하면 그것도 기준 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구분 소유자가 저희가 준비하는 사이에도 소유주는 바뀌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어지게 할 수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일 그 구분 소유 기준일은 언제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 며칠자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집회 통지를 보내고 그런 걸 다 하니까 혹시 통지 받으신 사이에 소유주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그때 관리사무실에 알려주세요라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다 안내를 해서 나갑니다. 네, 관리단 집회 소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치는 것 같네요. 네, 그 두 분이 알려주신 방법에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관리단 집회가 소집 통지까지 해서 개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되었으면은 이제 누군가 그 관리단 집회를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장님 그 관리단 집회에는 누가 사회를 보게 되나요? 관리규약의 의장에 대해서 정한 게 있으면 규약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규정이 없으면 그 관리인이 개최한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의장이 되는 거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구분 소유자가 그 5분의 1 동의받아서 한 경우에는 예, 그 그렇죠. 구분 소유자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이 되시는 거고 아니면 그 관리단 집회에서 그 의장을 새로 선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되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장자라든지 이제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회를 보고서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했다.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의장이 관리단 집회를 하려다 보니까 와 계신 분들이 구분 소유자가 3분이나 4분밖에 없어요. 그 뭐 규약에는 종종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참석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로 뭐 결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명의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딸랑 3-4분만 오셨어요. 그럼 3-4분이 뭐 한 3분이 찬성해서 그렇게 결의가 성립하고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저는 이것에 이게 사실 법원에서 관리단 집회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연탈한다는 얘기는 그냥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송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누가 받았는지 여부도 상관없고 특히 관리단 집회 자체는 뭐 우리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소유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소유자들이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많이 뭐 네. 재건축이나 좀 해야 좀 관심이 있지. 누가 어차피 나는 그 오피스텔이나 그런 것들은 다 투자 목적으로 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어요. 물론 발송은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판례에서 과반수, 구분 소유자하고 과반수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규약에 출석 과반수,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조합총회 할 때는 도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예, 재개발 재건축. 네. 예. 네. 도시정비법에서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네. 근데 관리규약에 이런 규정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출석한 사람은 과반수는 본 적이 없어요. 관리규약에 어떤 관리규약은 내가 본 적이 있냐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된 사람은 과반수 그러니까 4분의 네, 1 네, 이상이죠. 그렇죠. 그런 정도는 봤는데 이렇게 3명만 해가지고 이 3명에서 과반수 이건 인정받기는 어렵다. 집회 결의로 인정받기는 그렇죠. 어려운 거죠. 예, 예. 그럼 그런 규약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무효죠, 있겠네요. 당연히. 무효죠. 네. 그러니까 규약이 있다고 해서 사실 이제 규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뭐 소지동의에서 5분의 1이잖아요. 근데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소수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뭐 3분의 1까지 2분의 1의 소지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은 100명 중에 지금 법에는 20명만 받으면 되는데 이걸 뭐 50명으로 그런 음. 조항들은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소수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가중시키는 의결권을 가중시키는 그런 조항들은 다 무효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사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 집회 과반수 동의로 된다고 그러는데 출석 과반수라고 하면 진짜 우리 그 사회자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명만 해가지고 2명만 하면은 된다. 이것은 극단적이죠 사실. 그렇죠. 이런 애는 극단적이죠.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생긴다면은 그런 규약은 문제가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관리단 집회가 개최됐으면은 아까 뭐 이제 3-4명이 참석하는 경우는 뭐 그런 게 결의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일단 관리단 집회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구분 소유자는 당연히 참석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밖에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네, 권 변호사님, 그 관리단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좀 말씀해 구분 주세요. 소유자 플러스 이제 점유자는 이제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뭐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안건,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안건,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명시적 위임장이 없어도 당연히 위임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예.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면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의 의결권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죠. 임차인이 자기가 독자적인 의결권을 갖는 건 아니고. 아니죠 당연히. 네. 관리단 집회 구성원은 구분 소유자니까. 다만 구분 소유자의 명시적 위임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건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참석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위임장을 가진 자가 참석할 수 있는데 도시정비법 조합총회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조합총회에서는 위임장은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직계 정비속 막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재산권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게 뭐 재건축 관련 재개발 그런 거 결의할 때는 예. 엄격하게 위임장은 위임의 한계가 엄격해요. 위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임자의 의미죠. 수임자는 위임자의 뭐 직계비속, 직계존속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좀 용어가 어려우니까 수임자라고 하는 거는 대리인이 될 사람 대리인이 말씀하시는 될 거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제 직계 비속 같은 경우나 존속 같은 경우 한정된다. 근데 이 관리단 집회에서 수임이 아니에요. 대리인. 대리인은 범위는 한계가 없어요. 저 소장님. 네. 그럼 이제 지금 권 변호사님께서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얼핏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직계 좀비속, 같이 사는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도 이제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 구분 소유자의 가족들, 뭐 직계 좀비속이나 이런 분들도 관리단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에 무조건 구분 소유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에게 그 대리 구분 소유자를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는 그 대리인으로 참석을 하는 경우 아니면 그 집회에 안건이 있어서 그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돼서 참석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족이라고 해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려면 제가 딸아이한테 위임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부분은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네요.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성인인 경우에는 가족이고 그쪽으로 이제 그 주민등록지를 해놓으시고 그 성인일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냥 그 안건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동대표 선출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도 그 후보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가족해서 성인 20인 그 20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다 가지고 해서 그 가족분 중에 뭐 엄마 아빠 그리고 뭐 그 성인이 된 딸이 있다라고 하면 그 3명이 명부에 다 올라가요. 그래서 해당하는 호실에서 누군가 한 명이 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돼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소장님한테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그 대리 이제 구분 소유자가 아까 사정이 있어서 이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고 싶어도 이제 그런 경우에 대리인을 보낼 수 있다고 약간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을 보내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좀 유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그 대리인이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 소유자가 써준 위임장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참여하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아,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네. 누군지는 이제 신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장에 기재된 그 대리인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맞게 지금 그 총회 그 관리단 집회에 참석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리인분의 신분증은 꼭 필요합니다. 권 변호사님, 지금 아까 위임에 관련된 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더 유의할 게 있을까요? 많아요? 뭐 방송 끝까지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그래요?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왜 도시정비법을 계속 가지고 오냐면 거기 법과 여기 법을 구분을 못해요. 변호사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야 위임인이 위임을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위임장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이 위임장은 무효야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임장을 안 받고 이제 의결 안 됐습니다. 다 통과를 시키는데 의결 안 됐습니다 하고 그냥 무효를 선언해 버리는데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위임인은 인감증명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위임은 위임장만 제출하면 되고 이 위임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위조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그 말씀하신 수임인 그러니까 대리인의 신분증은 필요한데 누가 나왔는지 적정한지 근데 위임인은 그냥 위임장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거기에서 위임 의사는 다 표현돼 있으니까 이제 이것만 그래서 위임장만 있다고 해서 이 위임장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이 위임장에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효하다고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인감증명서까지는 요구하진 않아요. 인감증명서까지 요구를 하면은 그것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리단 집회나 조합총회 관련해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의결권 행사를 또 제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감증명서를 떼야 되니까. 네. 그것은 그 조항은 무효고 다만 귀하게 위임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신분증 자체는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이제 위임한 사람. 위임한 사람.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그 이제 관리단 집회 통제 같은 걸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 위임을 할 때 구분 소유자들이 한 사람한테 다 위임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도 위임할 수 있나요? 그 잘 모르셔서 그 이런 거 이제 소집을 하고 할 때 네. 그 통지하면서 미리 위임장까지 다 하는데 거기에 위임장 이제 양식에 통지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네, 네. 그 위임장에 그 대리인을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쫙 하고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이 사람한테 대리인으로 아예 써져 있으니까 거기 동의서를 해가지고 쫙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이 한 분이 과반수 이상을 받게 되시는데 법에는 과반수 이상은 한 사람이 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한 사람이 다 위임을 받더라도 본인이 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네. 다 위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위임할 수 있는 분들을 여러 분을 집어넣어서 보내나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딱 했을 때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소유주분들은 소유주분.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임대를 놓기 때문에 이제 내가 관심이 있어. 그분이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의사 결정을 하고 싶으니까 본인 이름을 대리인으로 해서 넣어서 우편물을 쫙 하고 보내세요.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 뭐 소집 통지 해가지고 어떤 안건 그리고 거기에 참석 못하시면 위임장에 사인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대리인으로 본인을 딱 넣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내실 때.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이제 과반 이상을 받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서 전에 한번 상담을 해드릴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과반 이상을 받으신 거여서 과반 넘으시는 거는 이 결의에선 빼셔야 됩니다.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과반을 받으실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권 변호사님 이제 그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 좀 이제 그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제 대리인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대리인도 뭐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세상이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인데 뭐 전자적 방법 같은 것들을 의결권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관리단 집회에서 뭐 직접 나갈 수도 없고 대리인도 없는 경우, 대리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위임장. 다른 사람한테 내 대리인 의결권을 구해서? 위임한.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투표하는 서면 결의서 형식. 근데 서면 결의서 형식에 이제 서면 결의서를 직접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핸드폰에 이제 전자투표라는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인해서 이렇게 안건 체크하고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직접 투표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자기가 서면으로 이제 네, 서면 안건에 결의서. 대해서 예. 체크를 하고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예. 전자적인 방법으로 예. 스마트폰 같은 걸 활용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것도 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합니다. 네, 그 소장님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그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은 관리단 집회를 뭐 개최하지 않고도 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하는 경우에 좀 더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집회를 개최를 하면 그 통상의 결의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통상의 결의라고 하면 구분 네. 소유자 과반수 그 뭐 그 의결권 과반수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서면으로 진행을 할 때는 의결권하고 구분 소유자 그 5분의 4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어렵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네, 서면으로. 서면으로만 하는 경우 네. 그럼 80%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80%라는 거는 뭐 쉽지 사실 않습니다. 거의 다 받아야 되는 그냥 거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그것은. 죽음이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네. 같은 경우 관리 규약으로 뭐 그 낮춰서 정하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이거는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강제 조항이라서 무조건 서면으로 결의를 할 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그 5분의 4를 받으셔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러니까 집회가 개최가 돼서 이제 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아예 그냥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80% 거의 대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서면이나 이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그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서면 같은 경우라면은 뭐 관리단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제출하면은 가능한가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 전까지 전까지요? 제출을 그러니까 관리단 관리단 집회 집회해서 네. 의결하기 전까지는 제출이 가능한 거고요. 어. 전자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관리단 집회 전일 하루 전. 하루 전까지요? 네. 그러니까 그 오늘 두 가지가 다르네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관리단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서면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결의합니다라고 하기 전까지 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전자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오늘이 관리된 집회라면 네. 어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네. 그것만 이제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계속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 개최하는 거에 이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물론 이제 집회를 개최하고 위임장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결의가 성립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 소집 통지 절차를 하는 것만 해도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절차이고 그런 거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개최를 아예 포기하고 서면으로만 이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성립시키면은 조금 더 결의가 성립되기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아파트에서는 이제 소장님들이나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명부 형식으로 해가지고 각 호실별로 사인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합 건물에도 그런 식으로 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나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네. 이 연명서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저도 이제 뭐 직접 소송으로 이것도 많이 해봤는데요. 제일 첫 장에 안건을 이렇게 다 쓰고 나서 그 밑에 일률적으로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장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연명을 그러니까 뭐 서면결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다 막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건데 이 첫 장에만 그게 붙어 있고 이 안건이 붙어 있고 뒷장부터는 다 그냥 연명서만 있으면 뒷장에 연명한 사람들은 과연 첫 장을 봤을 것이냐. 그게 이제 법정에서 이슈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나는 서면결의서 받는 건 너무도 귀찮아. 연명서로 받고 싶어. 그러면 연명서 그냥 한 장 한 장에 다 안건을 넣어요. 그러니까 안건을 위에 넣고 그 밑에 이제 한 10명만 받을 수 있도록. 그 몇 페이지마다 예, 안건을 예. 넣고 예, 예, 예. 밑에 10분 정도 받고 또 네. 다음 페이지도 안건을 넣고 안건 넣고 10분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에서는 의결의 방식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좀 가중하는 요건 그런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기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연명서 방식도 이렇게 뭐 바로 무효다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씩 받아서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이제 그 안건을 넣어서 그 밑에 이제 10분 정도를 이제 좀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서면 같은 경우에는 또 방문했는데 이제 구분 소유자가 안 계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점 자체가 뭐 어제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내일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날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소장님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 관리단 집회 서면 결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결의하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동의가 딱 되는 시점에 결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네. 5분의 4의 구분 도달을 소유자가 하면. 이제 그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5분의 4를 모으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1년도 기다리고 뭐 10년도 기다려도 그렇죠.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은 80%를 채울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그 서면 결의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10년. 여기서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서면결의서를 받으면 그 네. 서면결의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사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1월 1일 의사를 서면결의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뭐 7월 1일 서면결의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1월 1일 받은 사람 구분 소유자는 의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뭐 3개월 뒤라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 정말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 관리인이 정말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네.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기간이 너무 오래된 서면결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임장을 6개월 전에 받은 위임장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위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중간에 어떤 이슈가 없었고 계속 이 사람이 관리인으로서 뭔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만하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아니면 의사가 변경될 정도의 지연됐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러면은 아예 서면 결의를 할 때 네. 딱 기간을 지정해서 그때까지 찬성한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서면 결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고 근데 그 기간 안에 법원에서도 못 받으면요. 법원에서도 좋아하는데 우리 소장 말씀대로 그 기간 안에 못 받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동안 죽도록 받은 서면결의서는 어쩌란 말이야. 오늘 사실은 두 분들한테 전문가분들로부터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쉽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한번 또 모시고서 오늘 못다한 얘기를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하나만 이야기. 시간이 없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아까 그러면은 30초 드릴게요. 30초? 네. 아까 네. 법원어가 신청할 때 제가 이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법원어가 관리단 집회 소집할 때 네. 관리단 집회 법원 그러니까 관리인이 개최해주지 않아가지고 소집 동의자가 법원어가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때 모르시는 분들이 소집 동의자 5분의 1 소집 동의자 대표자만 신청인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그럼 각합니다. 그 모든 사람의 5분의 1 사람이 다 들어가. 5분의 1 소집 동의 받은 사람들이 전부 소송 당사자가 돼야 돼요. 아, 신청 당사자가 돼야 신청 된다. 당사자가 돼야 돼요. 어...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이것은 좀 빼먹으면 내 양심에 좀 그럴 것 같아서 들어가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변호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자만 쓰거든요. 그럼 각하요 그냥. 아, 그렇구나. 소집 동의자 네. 전부가 신청인으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을 제가 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두 분을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뭐 관리단 집회뿐만 아니라 집합 건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참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심의원님은 지금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경기도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참 활발하게 그 집합건물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원님께서 경기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프로그램 이 저희가 하는 거는 관리단 집회 개최라든가 지금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지원 요청을 하시면 네. 저희가 나가서 그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집합건물 관리를 하시면서 그 분쟁이 생기거나 할 경우 법원에 가시기 전에 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 신청을 하시면 그 조정위원으로 그 전문가 분들이 다들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 조언을 하고 중간에서 뭐 그 좋은 그 해결 방안 같은 거를 안내해드리면서 해서 그 법원으로 가시기 전에 분쟁 조정을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그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가이드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뭐 그런 정보들은 아까 관리 가이드 말고도 또 다른 정보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도 있고요. 네. 그리고 표준관리 규약도 그 집합 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관리 규약이요? 네. 네. 그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도에서 그 표준관리 규약을 만들어서 그 배포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 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랑 다르게 좀 더 도민들이 쉽게 관리 규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런 부분들도 그 좀 참고하시고 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좀 되게 많은 부분들을 그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서.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뭐 규약이라든지 네. 뭐 관리 가이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 경기도 집합건물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그 인터넷에 그 경기 건축 포탈 경기 건축 포탈 이걸 입력하면은 네, 바로 입력을 하시면 네. 거기에서 쫙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이라든가 가이드, 그 표준관리 규약도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지금처럼 저희 지면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그 경기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집합건물 법률 학교를 또 온라인으로 개설해서 사이버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이 프로그램 말고도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 오늘 두 분께서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경기 건축 포탈에 들어가서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고 또 도움을 얻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한테 사실 듣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은데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 또 기회 될 때 두 분 모시고 또 더 자세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짧게 인사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변호사님부터 해주시죠. 제가 너무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관리단 집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인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 소장님.
많은 도움 드리고 싶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쉬운 부분들은 경기 건축 포털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서 관리단 집회에 관한 정보를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